2차 대전 때 미국의 정보력은 당연히 전 세계 최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쩌다가 판단 미스를 했을까요? 전쟁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군축이 시작이 되고 정치가 시작이 그렇죠. 되죠. 정확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군축이 문제가 됐습니다. 군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보 조직도 쪼그라듭니다. 워싱턴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6.25 전쟁에 대한 정보 90%를 이 극동사령부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극동사령부의 핵심이 누구였냐? 이 메가더 정보참모였던 찰스 월러비였습니다. 월러비. 예. 이 사람이 좀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보고 비관적인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네. 그 메가더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정말 메가더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주는 겁니다. 메가더한테 정보를 주는 이 정보 분석관들이 중국군을 과소평가했죠. 그리고 메가더의 낙관적이고 오만한 성격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중국군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겁니다. 아주 눈덩이가 굴러가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지상전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가 관철시킨 다시 한번 압록강까지 밀어붙이자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가더 사령부는 중공군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1차 공세 때 이미 허를 한번 찔렸습니다. 직접 맞붙어본 미 8군은 중공군의 전투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1차 공세 이후에 미 8군에서 이제 분석을 빨리 해서 이제 11월 초부터 예하 부대들의 중공군 전술의 특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중공군을 공격할 때 소규모의 별동대를 후방으로 미리 침투를 시켜서 지휘소와 포병을 먼저 타격한 다음에 주력으로 정면 공격을 해서 전설을 붕괴시킨다. 미군이 파악한 중공군 공격 전술의 핵심이 이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방어 전술 때 중공군은 기본적으로 깊숙이 유인시킨 다음에 측면을 찌르는 걸 선호한다. 네. 유엔군, 특히 미군은 도로 중심으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대의 선두와 후미를 공격해서 퇴로를 끄는 다음에 일거의 화력을 중앙에 집중해서 타격을 입힌다. 핵심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지껏 뭐 다른 정보들은 파악 못한 게 있지만 공격 전술이나 방어 전술은 확실히 좀 파악을 한 것 같네요. 그러나 이렇게 분석을 잘 했지만 어쨌든 중공군의 병력이 적음으로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예, 전술만 좀 유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전술을 쓰는데 만약에 얘네가 더 많이 온다면 우린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적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서 잘 싸우면 된다. 약간 예.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안타깝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가정을 잘했더라면 조금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일단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중공군은 들어오기 전부터 미군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 공세 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중공군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뭔가 미군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공군 66군 사령부가 11월 22일 날 운산 전투 경험에 관한 결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뿌리는데 여기에 대한 미군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군은 전차와 포병의 협동 전투가 강하다. 공군력, 공군의 대지 공격력도 강하다. 그런데 보병이 약하다. 특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과감한 공격이나 혹은 진지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다. 낮에만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야간 전투나 근접전에는 아주 미숙하다. 보급이 끊기면 전의를 상실하고 후방을 차단하면 스스로 물러난다.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또 평가를 합니다. 한국군은 모든 면이 미숙하다.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화력과 전투력을 비교할 때 한국 사단은 미국 사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의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냉정한 평가. 네, 그래서 그래서 진짜 냉정한 판단. 사실 중공군이 이걸 이제 봤던 대상은 누구냐면 이제 운산 전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일 기병사단과 한국군 1사단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군의 선입견이라는 게 담겨 있긴 하지만 비교적 미군과 한국군의 강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론을 냈기 때문에 중공군은 국군이 미국보다 확실하게 약하다고 보고 이후에는 더욱더 국군을 집요하게 더 노리면서 국군에 뭔가 무너지면 기회를 노려서 미군의 퇴로를 차단해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나면 땡큐 이런 식의 어떤 작전 개념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사실은 국군이 장비가 부족하고 화력이 좀 약하니까 타겟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거를 방침을 세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럴수록 크리스마스 공세 계획을 잘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시작부터 정보의 비대칭이라든가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공군의 1차 공세 때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워커 중장은 이제 메가더가 공세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상관의 명령이므로 복종을 했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워커 중장이 세 가지 요인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우선 보급 문제입니다. 우선 미군이 공세를 하려면은 대량의 탄약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미 8군이 전면적으로 공세에 나섰을 때 하루에 한 4,000톤 정도의 보급품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그 11월 초 시점에서 아직 2,000톤 정도밖에 수송할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00톤을 보급할 수 있는 역량 갖추니까 공세를 좀 연기한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가 여전히 그 동부전선의 10군단과의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8군의 주력에 우익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공세를 하는 게 상당히 명확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워커 중장이 처음에 이제 공세를 11월 중순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이런 보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결국 11월 24일까지 미루게 됩니다. 원래는 한 11월 15일쯤에 그렇습니다. 했던 거죠? 원래는 메가더 원수가 좀 더 신속한 공격을 원했기 때문에 워커도 11월 15일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피해를 입은 국군들 최대한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방에서 이제 빨리 9군단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9군단이 11월 20일까지도 그 1군단 우익을 인수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공세는 더 어려운 거죠. 물론 뭐 메가더가 명령을 내리면은 뭐 무조건 작전을 따르는 참모들도 있지만 지금은 워커의 신중함이 훨씬 더 빛을 발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준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크리스마스 공세를 준비할 때 워커 중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매우 그 공세를 내키하지 않았고 미 8군 사령부에 파견 나왔던 어떤 장교는 8군 사령관이 매우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 정도로 워커 중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의외인 게 뭐냐면 워커 하면 공세주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와 저돌적인 이런 사람인데 이게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워커 중장은 이때 굉장히 신중한 공세 계획을 세웁니다. 전진 한계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전진 한계선에 도착해서 다시 적정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구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이게 대공사라기보다는 위력 정찰을 크게 하는 게 아니냐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강력했던 1차 공세가 있었는데 그 중공군이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세를 그냥 무작정 한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워커 중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위력 정찰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패배주의에 비교를 했을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신중하게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배치와 진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공격 제1선에 6개 사단을 배치해서 이 6개 사단이 주요 도로를 따라서 진격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가진 전력을 총동원해서 인력의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비대로 있던 제9군단을 먼저 북상을 시킵니다. 이 9군단은 이 주력이 이제 미 25사단과 미 2사단인데 6.25 전쟁 초기에 투입된 미군 4개 사단은 원래 일본에서 있던 사단이었죠.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 편제가 아니고 병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 사단은 한반도에 도착할 때부터 완편 상태였고 전체 같은 중장비가 먼저 도착한 4개 사단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전력만 보면은 미 8군의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거였죠. 그래서 9군단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왜 중앙에 배치했냐면은 미군이 당시에 평가하기에 중공군 주력은 감계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 가장 강력한 사단을 배치한 것이죠. 저 길이 만포선철길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게 강계 쪽까지 쭉 북한의 내륙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당연히 철도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중공군이 이 철도를 통해서 대규모로 또 넘어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주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사단이 쭉 치고 올라가서 저 만포진까지 이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 이 방침을 세운 거죠. 전형적인 미군다운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도로가 중심이고 철도가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서쪽부터 제일 보시면은 미 제24사단이 박천에서 공격을 개시해서 신의주 쪽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해안을 거죠. 따라 평탄한 길이고 그다음에 미 24사단의 이제 우익을 방어하는 게 우리 국군 제1사단입니다.
우리 국군 제1사단은 용산동에서 공격을 개시해서 태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공군이 배치가 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군의 패단병만 있다고 봐가지고 국군 제1사단을 또 우익에 배치한 거죠. 잘하면 대유동에서 김일성 잡겠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거는 삭주 쪽, 그러니까 수풍댐 쪽까지 예. 그쪽에 도하점까지 진격하는 게 목표였고요. 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군 2군단인데 상대적으로 좀 도로가 열악한 지역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국군 2군단의 임무가 미 2사단의 우익을 방어하면서 병행해서 진격을 한 건데 지금 우리 국군 2군단이 봉착한 게 바로 앞이 낭림산맥이에요. 그 거대한 낭림산맥 벽을 갖다가 기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혹시 측면에서 올지 모르는 역습을 방어해라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맡긴 거죠. 저는 이 작전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으면서도 메가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워커의 입장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만 놓고 봤을 때 워커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가 정말 헷갈리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공격해서 끝낼 것인지. 왜냐하면 작전 목표는 그거잖아요. 빠르게 공격해서 끝내자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중국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가서 안전하게 하고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뒤로 가겠다라는 건지 그 목표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 루트만 딱 놓고 봤을 때 포위 선멸 아니에요. 그렇죠. 추격입니다. 예. 그렇죠. 자, 추격이란 말은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뭐 통제선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전형적으로 지금 무드 자체는 추격의 무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연관되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비록 워커가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천천히 가겠다라는 생각에 보급을 이유로 공격 개시를 24일까지 늦췄습니다. 그런데 메가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뭐냐면 중공군의 증원이 더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안 맞는 결정인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상대방이 어때요? 방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졌죠. 벌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워커가 중공군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고 우리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오히려 태업을 할 정도로 강하게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시점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더 빨리 했거나.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워커의 역할의 한계치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부를 할 수 없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격 개시일 측면에서. 다음으로 이제 뼈저리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역시나 한국군 2군단을 가장 오른쪽에 배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군 2군단이 중공군 1차 공세 때도 한 번 크게 다쳐가지고 그렇죠. 전력도 약하고요. 근데 그런 한국군을 갖다가 제대로 재편성도 안 돼. 네, 재평선도 안 해주고 전력 보강도 없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측방이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뼈저리게 1차 공세 때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다. 경험한 걸 똑같이 되풀이한다? 아쉽죠. 물론 워커 입장에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군을 그렇다면은 가운데로 보낼까요? 그럼 가운데로 보내면은 중공군이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 유해인군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 네, 반으로 쪼개져서 각계격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진격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진격 루트가 좋은 미군들이 진격 루트를 빠르게 가면서 빨리 끝내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간다고 생각했으면 이 배치가 맞아요. 네. 근데 워커는 또 어때요? 되게 신중하게. 늦게 출발을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간다고 한다면 사실 한국군 2군단을 예비로 돌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분산시켜서 미군의 각계 군단에 배속시킨달지 이런 방침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워커가 진정으로 여기서 의도했던 게 애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 그 워커 역할의 한계치가 여기서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사이에 해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랜 궁금증을 풀 때가 됐습니다. 1차 공세에 나섰던 중공군이 사라진 이유, 이젠 밝힐 때가 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일부러 사라졌습니다. 일부러요. 네, 도망친 게 아니고요. 일부러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군을 더 유인하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병력도 더 받고 미군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고 일부러 숨어버린 겁니다. 펑도와이가 거의 이제 공세 끝나기 전날인 한 11월 8일쯤에 적을 깊숙이 유인해서 각계 성멸하려는 방침을 마오쩌둥한테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공세가 이제 끝나기 직전인 11월 7일 날 실제로 진짜로 도망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동로에다가 장비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퇴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은 이때 낭린산맥의 이제 산악지대에 숨어가지고 몸을 숨긴 채 본국으로부터 병력 증원이나 아니면 보급 증강도 받으면서 2차 공세를 준비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경우엔 본인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몰랐지만 중공군은 알고 있었죠.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버틸 수 있다는 것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뒤로 빠져야 되는 거죠. 중공군은 보급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압록강까지만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현대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거의 다 원시적인 수단, 사람이 직접 지어 나르거나 아니면 뭐 주로 동물을 이용한 나귀, 이런 뭐. 나귀나 말을 이용한 이런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무리하게 많이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게 깊이 숙지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욕심내지 말자. 우리가 짧게 끊어쳐서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싹 물러나서 좀 정비를 하고 있다가 또 끌어들인 다음에 막 저게 카운터를 날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예. 당시 중공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자동차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예. 차량 자체가 워낙 부족한 데다가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심서령이 물러날 때 여러 가지 뭐 장비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는 게 갖고 가서. 많았어요. 미군 장비들 널린 게 많은데 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요. 자동차가 네. 그대로 그냥 버려져 있는 게 그림의 많았는데도 떡인 거예요. 네. 야, 너 이거 운전할 수 있냐? 자동차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이거 애들이 어떻게 운전해요? 하면서 와. 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가슴만 끓이면서 갔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중공군을 너무나 몰랐고요. 예. 중공군은 미군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저 자만심이 있는 미군을 우리를 무시하고 올라오겠거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딱 보기에는 야 이렇게 그 멀쩡한 것도 다 버리고 가는 거 보면은 얘들 정말 생각 없이 왔구나. 그냥 뭐 우리가 다시 하면은 그냥 깜짝 놀래갖고 다시 도망가는 이런 애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최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망간다고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추격전을 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그렇죠. 이 당시에 또 중공군의 작전을 크게 방해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장비 탄약도 있지만 기본적인 식량 보급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중공군의 상징 딱 뭐가 있습니까? 우리 딱 복장을 보면은 뭐가 딱 있답니까? 그죠? 이 띠가 있죠. 자, 이 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랑 비슷한 우리는 미숫가루라고 알고 있는데 네. 원래 명칭이 뭔지 아세요? 콩가루입니까? 차오맨이에요. 차오맨. 차오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게 볶음밥 같은 거. 차오맨. 아, 면이잖아, 근데 뒤에. 그러니까. 그 볶음밥집에 나오는 면, 중국 면. 차오가 뭐냐면은 볶는다는 뜻이야. 차오맨이라고 하니까 딱 저도 들었을 때, 면을 바꿨어? 이거 볶음면이야? 야, 이게 처음에는 저도 우리 그러면 라면 땅처럼 이 면을 갖다 볶아갖고 말려갖고 그걸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어서 부셔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이 면자가 국수 면자도 되지만은 밀가루 면자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밀가루를 볶은 거예요. 아, 밀가루 볶은 거. 네, 우리 미숫가루도 원래 그러니까 곡물가루 그- 볶아서 만들잖아요. 수분을 날려서 썩지 않게. 네. 그래갖고 주머니 안에 5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들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들고 가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이거 그냥 털어놓고 그냥 물 대충 먹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5kg에서 10kg 정도니까 이걸로 연명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그렇죠, 안 일주일 되는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고 가다가 이거 다 떨어지면은 더 이상 공격이 못 하는 거야. 그때부터 굽는 거죠. 그때부터 와, 굶든가 대처없네. 일주일 싸웠으면은 그 뒤에 물러나서 재정비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정부에서는 나름 북한을 지원해주러 갔으니까 뭐 주민들로부터 뺏어 먹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엄청 했어요. 너희는 가서 정말 뭐 해방군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근데 나중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엄청 밑에 내려와서는 또 약탈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량을 더 많이 가져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더 많이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중공군도 본인들이 미군에 비해서 화력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이나 수류탄을 더 많이 챙겨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식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또 한계도 있었던 거죠. 그럼 중공군을 너무 몰랐던 미국과 기술을 몰랐던 중공군인데 만약에 워커가 진짜 안 되는데 하고 태업을 했더라면 또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워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워커는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요만큼의 차이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급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네. 이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워커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워커가 메가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끝까지 뭐 안 했더라면 뭐 또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차원인 겁니다. 예. 정말 이때 당시의 전쟁은 정말 작은 차이 하나가 네.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네요. 삼국지 읽을 때는 제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사들의 뒤로 이렇게 팍 빠져서 적을 유인하는 작전 막 이랬었는데 중공군이 이런 덫을 쳤다라고 하니까 섬뜩하네요. 삼국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삼국지 같은 중국 소설들을 많이 보니까 저는 유인 섬멸 작전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중국이 여기서도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닌 것이 실제로 펑떠와이가 나중에 남긴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너네 손자병법 읽어봤지? 손자병법에 거기 보면은 손빈이 어떻게 하면은 전차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조언을 해서 히트를 쳤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 뭐냐면은 각 귀족들마다 3대씩을 갖고 있어갖고 3판을 붙여서 많이 이긴 쪽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마차 3개가 동일한 퍼포먼스가 아니니까 그걸 상중하로 나눴을 때 그쵸, 네. 쟤네가 상을 낼 때 우리도 상, 우리도 중을 낼 때 중, 하를 낼 때 하를 내니까 그거 계속 깨지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겠어? 쟤네가 상을 내보내면 우리는 하로 맞서고 쟤네가 중을 내보내면 우리는 상을 내보내고 하를 내보내면 중을 내보내서 3판 2승으로 우리가 이기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미군의 최강이 누구라고 했어? 구군단이지. 구군단 앞에는 비워놔. 걔들에게는 최약체만 앞에 쫙 깔아놓고 쟤네가 내오는 제일 하체 카드 이게 바로 국군 2군단이야. 걔네에게 우리의 강력한 병력을 맞붙여갖고 그쪽을 먼저 무너뜨리면 돼. 실제로 손자병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섬뜩했더라고요.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알았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공세 준비가 길었잖아요.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요. 그렇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우리의 최후의 공세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엄청 자랑스럽게 세세한 부대 배치까지도 다 공개가 됩니다. 이거 이때 네. 박 원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죠? 아니 이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박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아니, 문제는 그 정보를 유출한 게 문제죠. 입수를 못하게 해야지. 그럼요. 입수하면 언론은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그럼요. 국민들과 기자들은 알 권리가 있고 안 거에 대해서 쓸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군요. 네, 너무나 방심했던 거죠. 중공군의 2차 공세 계획. 자, 감정 배제하고 그대로 전략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2차 전역을 준비하면서 중공군의 목표는 적이 먼저 공격하게 기다린다. 첫째. 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어있는 산악 지역으로 일단 쭉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충분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 우리 국군 2군단 쪽에 강력한 전력을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후방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1군단과 9군단 후방을 친다라는 작전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병력 배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인 국군 2군단 정면에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정예 부대인 38군을 배치합니다. 덕천 방향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이 당시 또 황초령에서 일부가 투입돼서 막아낸 제42군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40군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갖고 만약에 38군이 돌파구를 마련하면은 그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방향을 하고 그리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9군단 정면에는 39군이 수세적으로 적을 갖다가 계속 고착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50군과 66군은 저 해안 쪽에서 미 1군단이 의주 쪽으로 돌파해내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 있는다. 어디까지나 주공은 38군, 41군 쪽의 좌익이니까 이쪽에서 결정적인 돌파를 마련할 때까지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적을 유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라. 네.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2군단 전선이 무너지면은 즉시 후방으로 맹렬하게 달려들어갔고 청천강 이남에서 대우회 기동을 통해서 퇴로를 끊는다. 네. 유엔군은 퇴로가 끊기고 후방이 무너지면은 당황을 하고 대퇴각을 할 것이다.
그때 앞에 고착을 하고 있던 50군, 66군, 39군, 40군도 총공격을 펼쳐서 그 기세로 쫙 평양까지 밀고 나간다. 인천 상륙 작전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유엔군 연대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 섬멸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평양 원산선까지 진출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계획들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퇴로 차단과 함께 정면에서 압박도 하면서 뭔가 동시다발적인 어떤 이런 거를 추구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펑도와의 용인수를 하나 볼 수 있어요. 38군 사령관이 양싱추 군단장인데 여기 이제 회의 때 딱 모여가지고 사실 38군이 1차 공세 때 역할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지지부진하게 진격하는 바람에 38군이 원래 만포진에서 넘어와서 네. 만포선 철도대에서 쭉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쪽이 충분히 진격을 못해서 포위선을 못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양싱추한테 딱 이 말합니다. 모두들 자네에게 호랑이 장군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쥐새끼야 쥐새끼. 굉장히 겁많은 센 쥐새끼야. 굉장히 센 말. 고양이라고 해도 될 텐데 쥐새끼까지 나왔네요. 네. 이 38군이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은 원래 림뼈우가 이끌었던 115사단이 전신인 굉장히 그래도 뼈대 있는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너네가 부대의 명예 더럽혔어! 네. 막 이런 질책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중공군을 대표하는 군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엔 너희는 정말 못한다. 그러면서 핀장을 질책을 주면서 2차 공세 때 분발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양싱추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못하면 뭐. 제대로 해야겠다. 어. 밑에 있는 사단장들까지 막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아까 6개 축선 중에 오른쪽 축선 유엔군 메가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축선이 잘리면 가장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2사단의 허리가 잘리게 되는 건데 아유, 예. 저렇게 작전을 짜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훤히 꿰뚫어 보듯이 펑도와이는 그대로 작전을 짰네요. 네. 자, 유엔군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자, 과연 병력의 규모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병력 자체는 중공군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10배는 많겠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합쳐서 약 38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38만. 유엔군은 전선에 배치된 병력이 29만 9천 명 정도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근소한 우세죠. 근소한 우세에 불과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국군 2군단 쪽에 주력을 지향했는데 여기에 중공군이 2개군을 집중하면서 병력차 거의 3대1 이상으로 벌어진 거죠. 주공축선에서. 여기는 인해 전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국군은 7사단이 약 1만 명 약간 넘는 정도고 8사단이 11,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비대로 있던 6사단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9,0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7만 가까운 병력을 집중하니까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인 우세를 잘 활용하는 게 중공군의 장점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병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근소하게 중공군이 우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투력을 그냥 비교를 한다면 무기, 화력, 기동력 혹은 뭐 공군 지원 이런 걸 다 비교한다면 사실상 유엔군이 앞선다고 앞서죠, 봐야죠. 당연히. 그게 있죠. 네, 비교가 전투력을. 힘들 네. 정도. 근데 국군과의 비교를 한다면 안 그래도 중공군이 뒤지지 않는데 그렇죠. 여기에 3배에서 집중했다는 거죠. 4배를 집중해 버렸으니 네네. 확실히 이쪽에서는 국군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이죠. 당했다고죠. 네. 네. 자, 조마조마한데요.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담담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주요 축선을 따라서 동시 진격에 나서겠죠. 11월 24일 날 드디어 유엔군의 총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공세를 한 이상 이제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죠. 네. 그래도 다행히 아주 순조롭게 공세 첫날 진격을 잘했습니다. 서부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순조로운 네. 서부 측선에서 미 8군은 하루 만에 10에서 15km를 진격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메가더가 또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전선을 방문을 합니다. 예상대로야. 이때 이제 구군단장이었던 쿨터를 만나가지고 우리 장병들은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후로 이 공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공세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메가더가 떠난 뒤에 이제 워커가 메가더의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밀번 소장이 있었던 이제 1군단을 방문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지시를 또 하면서 다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중공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그냥 막 가지 말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가자. 그리고 중공군이 출현하면 곧바로 물러날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워커의 생각은 많은 지휘관한테 공유가 됐습니다. 다만 후방에서 새롭게 투입됐던 구군단장 쿨터 같은 경우는 워커와 생각과 좀 달랐어요. 낙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하고 에스라함은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워커도 그렇고 현장 지휘관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중공군이 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떤 책들에서 중공군 2차 공세에 대해서 미 8군에 대한 완벽한 기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완벽한 기습은 아니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대비를 그렇죠.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부터 8군이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음 날이니까 뭐 한 20km 정도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20km도 와중이라면 못 갔어요. 예. 중공군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한국군이 있는 데서만 나타났던 건 아니고 전선 곳곳에서 중공군이 출현해서 공세를 저지하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 구군단에서도 이 사단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장동 북쪽에서 중공군하고 또 격전을 펼치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 8군의 좌익에 있었던 1군단 같은 경우 특히 여기에 있는 또 1군단 중에서도 국군 1사단을 주로 노립니다. 그러면서 국군 1사단의 진격 역시 여기서 저지가 됐죠. 하지만 아까 재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역시나 이날 가장 강력한 중공군의 저항에 직면했던 부대는 국군 2군단의 하에 784단이었습니다. 784단의 진격이 그냥 돈자돼 버립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이날 야간부터 중공군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키를 쥐고 있었던 38군, 42군이 국군 2군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거세게 가해오자 유재흥 준장이 군단 예비로 있었던 6사단에서 2연대를 7사단과 8사단 사이에 투입해서 어떻게든 중공군의 공세를 나가보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 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26일 새벽 2시인데요. 중공군 38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7사단 8연대가 2시간 만에 전방과 측방 그리고 배후로의 중공군의 공격에 그냥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중공군의 비슷한 패턴의 공격에 5연대 역시도 붕괴가 돼요. 특히 이제 7사단 8연대의 배후를 우회해서 침투했던 대대 규모의 중공군은 사단 사령부를 기습을 하게 됐고 사단 사령부까지 무너지면서 사단장은 또 뒤로 철수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이 우회 기동을 해서 침투를 한 거죠. 뒤에 있는 사단 사령부를 기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6일 이날 새벽에 바로 사단 전체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몇 시간 만에. 사단이란 그 역할을 수행할 그냥 수 이제 없는 폐잔병인 거죠.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린. 네. 완전 괴멸. 네.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7사단 우측에는 이제 8사단이 배치되어 있죠. 8사단 사단장 이성가 이제 준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2군의 공격을 받고 큰 타격을 입고 26일 날 조금 더 버팁니다. 오전까지 버텨요. 그러면서 부대가 붕괴되면서 좀 맹산 일대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군단장도 너무나 빨리 군단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6사단 예비연대 2개 연대를 이제는 북창에다 배치를 해서 8사단의 철수를 이제 엄호하게 합니다. 원래 그 전에 목표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철수라도 엄호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26일 날 새벽에 미 8군의 우측방에 있었던 한국군 2군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미 8군의 우측방이 노출되잖아요. 미 8군의 위기가 곧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워커가 뭔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워커는 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워커가 한 조치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워커가 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8군의 예비로서 평양에 있었던 1기병사단을 전진시킵니다. 희생이 굉장히 컸던 일기병사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가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중공군 여기서 네가 막아야 된다 하면서 뭔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구군단장인 쿨터한테 한국군 7사단이 붕괴했으니까 우측방에 취약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단의 예비였던 트리키의 여단을 절로 보내! 라고 해서 트리키의 여단이 이제 그쪽으로 탁탁 가게 됩니다. 형제 지르키를 흘려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의 요지였던 덕천 방향으로 이제 이동시킬 것을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덕천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덕천이라는 게 진짜 교통의 요지인 게 뭐냐면 구군단 보급로랑 연결되는 개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국군의 2군단 테러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덕천을 차지하느냐가 사실 전체 작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중공군 같은 경우는 이 공세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미 8군은 차후 작전을 위해서 덕천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한국군 2군단의 분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중공군이 너무나 쉽게 덕천을 점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26일 아침에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했던 유재흥 군단장 같은 경우는 한국군 2군단의 전면적인 철수를 지시를 해버린 거고 덕천도 사실 여기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중공군의 작전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네요. 최우측방에 있던 국군을 공격해서 우측방을 뚫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퇴로를 차단한 후에 포위선멸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공군의 2차 공세 시작인데 이 시작이 완벽하게 지금 맞습니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딱 첫 번째 목표였던 덕천까지도 이제 장악을 중국군이 하게 되는 거죠. 워커의 조치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워커는 26일 날 이미 약간의 조치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보다 더 본격적인 조치를 합니다. 일단 27일 아침에 미 8군이 이제 항공열차를 통해서 덕천이 이미 중공군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네.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미 8군의 우측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 9군단도 퇴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압박이 점점 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 9군단이 퇴각하면 미 1군단도 퇴각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완전히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전선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라인을 뒤로 빼야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워커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날 정오에 드디어 메가더한테 20여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대공세를 해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메가더도 이제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1차 공세 때 이런 위기 속에서 병력을 청천강 이북으로 다 빼서 어떻게든 여기서 방어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여기서 청천강 이북으로 조직적으로 철수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철수해라는 명령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이북으로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구군단장 쿨터한테 다시금 또 강조를 해요. 너희가 직접 가서 한국군 2군단의 잔여 병력들을 어떻게든 받아서 싸우고 그다음에 한국군 2군단 지역을 최대한 좀 한번 장악을 해봐라. 우측방을 어떻게든 한번 막아봐라. 네네. 아직도 희망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워커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동시에 아까 일기병 사단을 어떻게든 이제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제 임무를 줍니다. 일기병 사단을 구군단한테 배속시켜줘요. 그래서 평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순천이라는 지역에 북쪽과 동쪽에 배치를 함으로써 중공군이 이 지역으로 나와서 평양 쪽으로, 즉 이 말은 미 8군 전체의 퇴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차 공세의 1차전은 중공군의 전략대로 흘러갔지만 네. 포위 선멸 작전 전체의 허리는 우리가 막아내겠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막아내면 네. 중공군의 전략은 실패다. 그리고 우리가 청천강 이북에서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 네. 중공군이 그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작전. 그래서 일기병 사단을 이제 그쪽으로 네. 보내는 거죠. 또한 이제 아까 영영방 27여단은 원래 1군단 소속이었었는데 얘네들을 9군단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9군단의 보급로인 너희가 개천 군우리 일대를 한번 지켜봐라. 네. 라고 해서 27여단을 보냈고 튀르키 여단은 9군단장한테 직접 줍니다. 그러면서 덕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덕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군단의 우측방으로 한번 가서 어떻게든 운영을 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원래는 아까 이제 킨 소장의 25사단이 9군단 소속이었잖아요. 9군단의 좌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군단 소속으로 배속을 전환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철수할 때 9군단이 다 데려가면 너무 힘드니까 2사단 위주로 내려가라. 그래서 최대한 너희가 이 뒤에 퇴로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이제 워커가 이때 해주게 됐는데 사실 워커가 이때 완벽히 철수를 또 하겠다 결심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희망을 있냐면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런 희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인지 본심인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메가더에게 했던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고 8군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사실상 메가더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메가더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수는 없는 워커의 입장이죠. 입장에서 이제 워커가 가지는 어떤 그런 한계치라고 저는 네. 좀 이해를 합니다. 자, 2군단의 붕괴는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하지만
아픔만을 생각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워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우측방이 무너졌으니 쿨터 장군에게 1기병사단을 더해주면서 우측방을 막아내고 밀어낸다면 우리가 반격의 서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워커의 지금 준비 나쁘지 않거든요. 잘하고 쿨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8군 전체의 퇴로 확보가 성공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워커의 조치를 비웃듯 중공군이 쉬지 않고 덕천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곧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서남쪽 쪽으로 너무나 빠르게 종신 깊이 기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펑도와이가 명령을 해요. 야 38군, 42군 너희 지금 배고프다고 쉬지 말고 곧바로 서부 전선을 하여서 우회 기동해서 빠르게 진격해라. 이게 뭐냐면 덕천을 함락하니까 작전 초반에 어떤 그런 성공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38군과 42군에게 각각의 임무를 줍니다. 38군 너희는 9군단 퇴로를 확실히 차단해라. 근데 이제 펑도와의 생각은 원래 처음에 목표는 뭐였습니까? 6개에서 7개 연대 정도 섬멸하고 평양 원산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가니까 목표가 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군 전체에 대한 퇴로 차단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42군에게 너희가 순천, 숙천 방향까지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고 크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8군은 원래 이제 목표대로 9군단 퇴로 차단을 위해서 개천 삼소리 방향으로 이제 기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펑도와의 이러한 조치가 좀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 입장에서 전황에 뭘 포착한 겁니까? 호기를 딱 포착하니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정과 확대를 하자. 정과 확대를 작전 목표를 확대하자. 그래서 사실 그때 유연성을 잘 발휘한 거예요. 전황에 따른 유연성을. 그래서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으로 구성된 향도를 활용하면서 또 펑도와이가 직접 그 전에 지형도 답사를 하고 어느 정도 정보가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로 우리는 확실하게 기동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뜨뜻한 보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기습의 묘를 달성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11월 27일 야간에 중공군 38군이 그 중에서도 113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두에는 339연대가 서 있었는데요. 이들이 보급을 최소화한 단독 군장 복장으로 야간에 72.5km의 산길을 14시간 만에 기동해서 다음 날 28일 아침 7시 좀 넘어서 순천, 개천 간의 도로 중간 지점인 삼소리 일대에 미 8군보다 더 빠르게 도착을 합니다. 이로써 중공군이 미 9군단의 퇴로를 실적으로 이때 딱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게 모든 군 지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모든 군 지휘관이 가장 내리기 힘든 게 내가 어느 순간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네. 그 결단의 순간을 판가름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부대를 이동시킨다 했을 때 과연 그 부대가 따라줄지. 내 마음대로 이동을 해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하게도 그 두 개가 다 지금 맞아떨어졌죠. 특히 또 량싱추는 여기서 또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압박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리 장군이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은 리 장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잭슨이라는 장군이 엄청난 이동 거리를 움직이면서 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야간 행군을 그것도 저 험준한 산길을 넘어서 70km 넘게 했다라는 자체가 아무리 적군이고 우리에게 정말 큰 실수 없는 상처를 준 전쟁이었다고는 하지만 저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네. 어떻게 했으면 저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중공군 38군이 7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장 뭐 중공군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이동을 해갖고 연대가 가더라도 다 갈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뭐 행군할 때 나우병 있으면은 서로 뭐 지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어떻게든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면은 여기는 그런 건 없죠. 그냥 우리는 목표 빨리 가서 무조건 차단해야 되니까 연대 중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 나고병은 나중에 따라와 하면서 거듭이 되는 사람만 계속 달려나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침투로를 굉장히 잘 잡았다는 겁니다. 덕천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천, 순천 사이 파고든 지점이
어마어마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건 험한 산악지대에 7분 능선을 갖다가 일부러 타고 내려갔습니다. 7분 능선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꼭대기 능선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 기슭길도 아니고 중간 정도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산이 대부분 민둥산이어갖고 이곳이 그렇게 나무가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정찰이라든가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위에 지형이 뚫려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막 뚫고 내려가니까 일부 있었던 방어 병력들도 밑에 고갯길 기슭에나 지키고 있었지 저 위에서 그냥 꼬물꼬물꼬물 막 지나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긴 거리를 그냥 단시간에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위기, 씁쓸함이지만 적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긴급회의를 통해서 타개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28일에 긴급회의가 열리는데 열린 장소가 도쿄였습니다. 메가도가 도쿄의 있는 곳이 메가더 사령부인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사령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바쁜 전투 와중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거의 밤새고 이제 워커가 29일 오전에 전선으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커가 도쿄에 있었던 그날 밤 전황이 더욱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중공군은 본격적으로 미 8군 전면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메가더가 워커가 떠나기 전에 명령했던 청천강 이북에서의 철수 자체가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죠. 포화이제의 시선을 따라서 다시 동부전선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진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새로운 증원 부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숭스룬의 구병단이었죠. 그리고 그 결전장으로 택한 곳이 바로 장진호였죠.